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2003년 한 포털 사이트에 누군가 이런 질문을 올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언제쯤 GDP 2만 달러가 될까요? 당시 10년쯤 걸리겠죠라는 답부터 95년 1만 달러 달성 이후 IMF 때 무너졌으니 어려울 겁니다 라는 등 여러 답이 달렸습니다. 오늘 뉴스에서 우리 GDP 1인당 국민 총생산이 일본의 80%를 넘었다라는 소식이 보도되면서 많은 분들이 우리 경제의 성장의 길 되돌아봤을 겁니다. 문득 과거에 남겨진 이 질문과 답들에서는 사실 희망보단 두려움이 더 많이 느껴졌는데요. 벌써 우리는 2만 7천 달러의 땀과 노력에 대한 결실을 갖고 있습니다. 땀과 노력이 배신하지만 않는다면 3만 달러, 4만 달러도 안 될 이유는 없겠죠. 오늘 전문가와 함께 이 이야기 짚어보겠습니다. 2016년 3월 2일 수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브리핑. 내일 아침 경제신문을 미리 만나볼 수 있는 경제뉴스 브리핑입니다. 침체라는 단어는 그만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발표되는 경제 관련 지수가 모두 아래를 향하고 있습니다. 산업활동 동향 소식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내수부진 비상등을 켜면서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올해로 끝내겠다고 해서 많은 분들 의아해하셨을 텐데요. 정부가 연장안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취업준비생마저 울린 보이스피싱, 그 목소리 영원히 추방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잠시 후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뉴스원의 최명용 기자 연결합니다. 최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생산, 소비, 투자 모두 감소. 이제는 이런 표현 들으면 별로 낯설지가 않습니다. 수출, 내수, 동반 침체. 이 산업활동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참 이런 소식은 안 드렸으면 좋겠는데 네. 하여간 조만간 좀 모두 증가했다. 즐거운 소식을 다시 전해드리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통계청이 산업활동 동향지수 1월 통계를 오늘 발표를 했는데요. 네. 산업 생산이 전월 대비 1.2% 감소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작년 1월이 1.7% 감소했는데 그 이후로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작년 연말에 서비스업이 조금 좋아지면서 회복세가 나타난다 이렇게 분석이 됐었는데 네. 1월 들어서 광공업이나 서비스 모든 분야에서 생산이 모두 줄었습니다. 통계청 이 산업활동 동향은 이 판매액이 아닌 그 양을 기준으로 뽑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져서 이렇게 줄었다가 아니라 그냥 가동률 자체가 네. 생산 양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의미여서 조금 그 와닿는 게 더 큰 것 같습니다. 광공업 생산은 전기, 가스 산업 등에서 조금 증가를 했는데 제조업이나 광업 생산이 좀 부진해서 1.8% 감소로 나타났고요. 네. 제조업 중에 반도체가 전월 대비 10.1% 감소, 또 개별 서비스 인하 종료에 따라서 자동차 생산도 3.6% 감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재고 이거는 전월 대비 2.2% 늘어났고요. 출하는 4.0% 감소를 했습니다. 생산도 덜하고 있는데 재고는 쌓여가고 물건은 안 팔리고 있고 네. 이런 모습입니다. 수출 부진도 나타났는데요.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반도체 수출이 18.9% 감소를 했고요. 자동차 전자부품도 14.0, 8.4% 각각 감소를 했습니다. 2월에 지금 수출 동향이 산업부 발표로 12.2% 감소한 거로 나타나고 있는데 네. 이런 게 1월, 2월 계속 좀 이렇게 어렵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비도 좀 안 좋았는데요. 개별 서비스 인하 종료 때문에 승용차 등 내구재 판매가 1.4% 좀 감소를 했고요. 네. 승용차 판매를 제외하면 판매는 한 3.3%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납니다. 네. 백화점, 편의점, 대형마트 이런 쪽에서의 판매는 늘었는데 이 자동차 분야가 워낙 크다 보니까 전체 소비가 좀 줄어든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고요. 설비 투자는 특수산업용 기계 등 기계류와 자동차 등 부분에서 모두 감소하면서 전월 대비 6.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단지 가격이 떨어지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것들이 세부적인 수치로 지금 증명되고 있어서 더 걱정인 것 같습니다. 자, 내수 부진을 위해서 돈 좀 써라. 뭐 시장도 가고 여러 가지 좀 비용을 많이 늘려야 된다, 지출을 늘려야 된다라고 했는데 정작 신용카드 소득공제 줄이겠다고 해서 다들 갸우뚱했거든요. 네. 결국은 부활시키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이 신용카드 공제
예전 얘기를 다시 해보면 네. 이게 1999년에 처음 도입이 되면서 2001년까지 한시법으로 시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네. 요거를 통해서 이 근로자들이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니까 계속 국회의원들이 이걸 연장해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네. 요번에 줄이겠다가 아니라 일몰돼서 없어진다. 없어질 예정이었는데 네네. 또 역시 다시 한번 일몰을 연장하는 그런 얘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획재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조세 특례 제도에 대한 성과 평가를 진행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이 성과 평가라는 거는 이 조세 특례 제한법 상에서 이 조세 감면액이 300억 원 이상인 제도에 대해서는 이 제도를 시행하거나 없앨 때 네. 이게 제대로 성과가 있는 거냐, 없애는 게 맞냐, 시행하는 게 맞냐에 대해서 한국조세제도연구원이나 한국개발연구원 이런 쪽에서 성과를 평가하게 돼 있습니다. 네. 올해 말에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폐지될 예정인데 요거 폐지가 맞는지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조세 특례 성과평가 자문위원회 이게 열릴 예정인데요. 8개 제도를 평가 대상으로 넣기로 했습니다. 네. 이 중 하나가 신용카드 공제 혜택이고요. 작년에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이 약 1조 8,163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네. 이만큼의 세금을 근로자들한테 돌려줬다는 건데 이거를 일몰로 하면 그만큼의 세금을 더 걷어들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네. 정부 입장에서는 고심을 할 테고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이런 게 일몰이 되면 그만큼 표가 떨어져 나갈 거니까 또 이 일몰을 연장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올 테고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켜보고 또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교복 지금 싸질까 입찰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교복이 굉장히 고가더라고요.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에 제 딸이 네. 고등학교를 가는데 얼마 전에 교복을 샀더니 30만 원이 아휴. 훌쩍 넘어서 네. 아주 깜짝 벌벌 떨면서 카드를 긁었는데요. 연간 교복 시장 규모가 약 4천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 각 학교들이 구매 입찰을 먼저 받은 다음에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을 하고 신입생들한테 이제 시청을 받아서 교복을 이제 파는 그런 구조여서 네. 가격이 나중에 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네. 가격이 내려가는 일이 별로 없었는데 앞으로는 각 학교들이 구매 물량을 우선 파악을 해서 입찰할 당시에 구매 물량과 교복 업체 이런 걸 한꺼번에 정하게 됩니다. 이런 만큼 경쟁이 치열해지는, 경쟁이 좀 강화되는 가격이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중심의 교복 입찰 제도를 만들겠다 이렇게 오늘 발표를 했고요. 네. 신입생이 배정이 되면 학교 주관으로 교복 구매 여부를 파악을 해서 구매 물량을 확정한 뒤에 사업자를 선정해서 입찰을 한다. 이렇게 제도가 바뀌게 됩니다. 입찰 단계부터 구매 물량이 확정이 되면 업체 입장에서는 재고 고민할 필요 없이 입찰된 물량을 확보를 하고 교복을 공급하기 때문에 네. 가격에 대해서 좀 미리 산정할 수 있어서 좀 가격 인하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또 교복 디자인제라는 것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네. 표준 디자인으로 10개에서 한 20개 정도의 디자인을 미리 만들어 놓고 네. 각 학교에서 적합한 교복 디자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표본 디자인을 만들어 놓으면 정해진 업체 말고 다른 업체에서 만들어 놓은 거를 뭐 슈퍼마켓이나 온라인 몰 이런 데서 아무나 쉽게 살 수 있게 네. 그렇게 바뀌면 좀 가격이 내려갈 수 있다. 과거에 좀 유사한 디자인으로 교복이 통일되어 있었기도 했죠. 네. 그렇죠. 그거와 조금 유사한 제도가 돼서 조금 가격이 내려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좀 제도 개선에 대해서 논의가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뭐 교복 가격도 문제지만 또 교복 자체에 큰 부담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금감원에서 위탁업체다 이렇게 속이면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 등을 친 이 사기꾼들이 걸렸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금감원 하청업체, 위탁업체다라고 해서 이 금감원이 요구하는 금감원의 그 명령에 따라서 자기들이 계좌 추적하고 뭐 보이스피싱에 있는 자금을 회수를 해서 이거를 금감원에 돌려주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친다고 하는데 이게 네. 신종이랍니다. 이번에 처음 적발이 된 것이어서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금감원 위탁업체라고 하면서 취업준비생한테 접근을 해서 금감원의 공문서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공문서를 보면 네. 이 불법 대출 혐의자의 신용조사나 계좌를 추적을 해서
피해 자금을 이렇게 돌려받으면 그 피해 자금에 얼마씩 건당 뭐 몇십만 원의 수수을 받는 게 우리 사업이다. 이렇게 네. 소개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솔깃하죠. 근데 이 다 사기인 거죠. 금감원이 계좌 추적이라든가 그 계좌 관리 이런 거를 외부에 위탁할 리도 없고 직접 하는 것도 영장이 필요한 일인데요. 네. 이런 거, 피해 자금을 돌려받는 요 과정 자체가 어디선가 돈을 이렇게 빼돌리는 보이스 피싱 작업입니다. 예. 이 금감원은 이런 계좌 추적 업무를 외부에 절대 위탁하지 않으니까 구직자들을 현혹해서 이런 개인 정보를 빼내는 거에 대해서 조심을 당부를 하고 있고요. 네. 저희 콜센터가 1332번입니다. 네네. 혹시라도 있으면 수요일마다 저희 금융감독원과 함께 경제 수사들을 이 생생경제 하고 있는데요. 1332를 계속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약자들, 이제 힘없는 사람들한테까지 마술을 뻗치는 이 보이스피싱 사기꾼들 좀 빨리 박멸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뉴스원의 최명용 기자였습니다. 가장 빠른 증시 분석. 오늘의 증시 분석. 네, 3시에 마감한 따끈따끈한 증시 알아봅니다. 흥국증권 리서치센터의 서동필 수석연구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올해 들어 1940선을 돌파한 건 처음이다. 이런 뉴스도 나와 있고요. 오늘 붉게 상승한 시장 상황인데 어떻게 마감됐습니까? 네, 오늘 종합주가지수는 기분 좋게 3월을 시작했습니다. 종합주가 코스피는 30.76포인트 1.6% 상승해서 1947.42포인트에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10.63포인트 1.63% 상승해서 662.25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수급 측면에서 보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 4일 연속 매수 우위를 보였고요. 그중에서도 가장 큰 규모인 3,763억 원 정도 주식을 사주었습니다. 네. 반면에 기관과 개인은 각각 139억 원과 4천억 원 정도 매도 우위를 보여서 오늘의 시장은 외국인이 이끌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고요. 코스닥 역시 외국인들 600억 원 정도 주식을 사주었고요. 개인과 기관은 각각 300억 원, 200억 원 정도 주식을 매도하면서 역시 코스닥 역시 외국인들이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더욱이 수급상 눈여겨볼 부분 중에 하나는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 투자자들 한 4천 계약 정도 주식을 사주었고요. 이것은 7일 연속 선물 시장에서 순매수를 보였기 때문에 최근의 장세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긍정적인 시각 전환에 기인하고 있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주식이 조금 탄력을 받고 또 상승세까지 보이고 있는 것들, 이 여러 가지 원인이 많이 분석되고 있겠지만 뭐 정책 이벤트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언제까지 지속될 것 같고 이 힘의 원천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3월만 놓고 보게 되면은 시장은 지금은 상승을 했지만 중반까지는 시장이 조금 더 방향성을 보여주기보다는 현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시장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거는 3월 말쯤 가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윤곽이 좀 드러날 때 좀 더 상단을 높여가려는 노력이 나타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변수 중에서 보게 된다면은 유가가 급격히 하락한 이후에 최근 들어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에너지 관련 또 소재 업종 이런 쪽이 상당히 안정감을 되찾으면서 글로벌 증시의 안정이 우리나라 시장에도 좋은 훈풍을 일으켜 주었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유가 안정이 최근 상승에 가장 큰 공을 세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시장 전반의 흐름은 3월 초중반까지는 박스권의 흐름을 이어간 이후 3월 하반기부터 조금 더 우상향해 가는 노력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각종 정책 메시지 이벤트들도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흥국증권 리서치센터의 서동필 수석연구원이었습니다. 경제 탐구 생활. 네, 생생경제 1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1부 마치면서 퀴즈도 풀고 선물도 받고 경제 상식도 풍부해지는 경제 탐구 생활 준비했습니다. 정답 맞춰주시면 알칼리수로 건강해지는 내 몸 A수 생수 한 박스 선물로 보내드리고요. 2016년 매주 목요일 응답하는 여행 스케치의 가로수길 콘서트 나무야 공연 티켓 선물 일주일에 한 쌍 드립니다. 정답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 문자와 스마트폰 앱 예스로는 공짜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요즘 경제면 곳곳
뉴스 보시다 보면 이것 공개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이것 좀 공개해라. 천정부지로 치솟는 아파트 분양가에서도 이것을 공개해야 집값 상승의 근본적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관세 등이 붙는 수입품, 특히 맥주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판매가가 이것보다 최대 4배까지 비싸다라는 게 보도가 돼서 소비자들이 화가 나기도 했었죠. 상품을 만들어내는 생산자나 구매를 하는 소비자 모두에게 이것을 최소화한 것이 최고의 경쟁력이 아닐까,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 언뜻 보면 뭘까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 생길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 원래 제품이 만들어졌을 때 기본적인 가격입니다. 원래 제품이 만들어졌을 때 기본적인 가격,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두 글자입니다. 오늘의 정답 뭘까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이유,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삶을 위한 생생한 라디오 경제. YTN FM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생생경제 이제 3시 27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작년 한국의 1인당 국내 총 생산이 일본의 80% 수준에 이르면서 바짝 추격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오늘 보도됐습니다. 1인당 국내 총 생산이 내년엔 3만 달러가 넘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는데요. 매번 경제가 힘들다, 모든 상황이 안 좋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건 또 무슨 뉴스인가 하실 겁니다. 우리 경제, 또 우리 국민 경제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어떤 내용인지 자세한 내용 짚어봅니다. 현대경제연구소 주원 경제연구실장 연결하겠습니다. 주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GDP 시험에도 나오고요. 각종 상식 시험, 취직 시험에도 다 나오는데 이 GDP 어떻게 책정되고 어떤 내용이죠, 우선? 네. GDP라는 거는 이제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부가가치를 전부 합한 개념이고요. 네. 말씀하신 1인당 GDP는 우리나라 국내 GDP를 우리나라 총 인구수로 나눴을 때 나오는 금액을 말합니다. 네. 자, 한 해 동안 우리가 만들어낸 가치, 우리가 벌어들일 수 있는 전체적인 부의 양,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일본의 84% 수준으로 추격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거든요. 사상 최저치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이제 1인당 GDP가 어떤 일본의 한 84% 정도로 이제 바짝 추격했다는 건데요. 네네. 이거는 전체 GDP 규모가 아니고 이제 1인당 GDP고 1980년대만 해도 불과 20%에도 미치지 못했었는데 네. 그게 이제 점점 올라가서 최근에는 84%까지 올라갔고요. 이거는 이제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일본보다는 평균적으로 되게 높은 수준입니다. 네. 저성장이라고는 하지만 그리고 이제 엔화가 달러화에 대해서 계속 약세가 되면서 일본 경제에 대한 저평가가 이루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84% 수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곳은 지금 제로 성장에 마이너스 금리 이렇게까지 가고 있는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좀 나은 편이고 이런 과정들이 축적되면서 꽤 오래 높은 수준으로 올라간 것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앞서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과거 뉴스들이나 검색어를 검색해 봤더니 10,000달러 넘어봤으면 좋겠다. 20,000달러 언제 되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한국의 1인당 GDP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8년, 2009년 감소 이후로 6년 만에 대신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그러니까 결국은 일본을 추격해 가고 있지만 다시 안 좋아지는 것 아니냐 이런 신호로 봐야 하냐 이렇게 궁금해하시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인당 GDP가 이제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나타내는 절대적인 지표라고는 보기는 어려운데 네. 중요한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은 작년 재작년 대부분의 국가가 1인당 GDP가 감소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나라만 그런 것도 아니고요. 이제 그런 건 약간 좀 이례적인 거고요. 또 세계 경제가 동반 불황에 빠지는 그런 국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앞으로는 뭐 세계 경제가 완만하게 회복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1인당 GDP는 조금씩이라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GDP가 상승한다라는 것, 뭐 단지 내 주머니에 뭐가 들어오는 건 아닐지라도 굉장히 경제 상황은 좋아지는 지표로 볼 수 있을 텐데 저성장, 환율 상승, 뭐 여러 가지 악재들이 지금 아직은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내년에 3만 달러가 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죠? IMF 같은 경우는 이제 2017년 내년이죠. 내년에 우리나라 1인당 GDP 한 3만 달러 좀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고요. S&P 같은 경우는 2018년. 지금 추세라면 보통 이제 한 해에 한 1000에서 많게는 2000달러씩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무슨 사건이 터지지 않는 이상은 3만 달러 달성은 한 2, 3년 내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3만 달러 정도 규모의 GDP는 1인당 GDP는 이제 자연 증가, 지금의 경제 상황의 자연 증가 수준으로도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물론 인구수가 다르고 여러 가지 경제 인프라가 다릅니다만 일본과 뭐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일본도 추월 가능할까요? 일단은 최근에 평균적인 경제 성장률을 보면 저희가 한 3% 내외는 기록을 하고 있고요. 네. 일본은 1%가 채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성장 속도가 그래도 일본보다는 상당히 좀 빠른 편이고요. 그렇다면은 한 2020년 정도, 그 정도면은 일본 수준에 거의 육박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GDP 관련된 뉴스 뭐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좀 희망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답글들도 봐도.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GDP와 또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GNI, 1인당 국민소득인데요. 이 1인당 국민소득과 1인당 국내 총생산은 당연히 다르겠지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일단은 1인당 GDP라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 국경을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안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 창출을 모아놓은 것이고, 네. 1인당 국민소득은 이제 개개인의 입장에서 소득이기 때문에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바깥에서 일을 해서 벌어들인 돈까지 포함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반대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소득 같은 경우는 또 빼게 되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1인당 GDP와 1인당 국민소득을 추세적으로 보면은 최근 한 4년 동안 한 100달러, 200달러 그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네. 거의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는 규모인데요. 이 박근혜 대통령은 출범 당시 1인당 국민 소득 이 GNI를 4만 달러로 만들겠다 이렇게 공언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추세로 보면 임기 내에 가능할까요? 앞서 3만 달러는 넘을 수 있다. GDP의 경우지만 그렇게 얘기하셨는데요. 1인당 GDP와 1인당 GNI가 금액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GNI든 GDP든 우리가 추세를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추세라면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한 2022년경에는 4만 달러를 넘을 수 있을 거는 같은데 네. 현 정권 임기 내에는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네. 자,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을 보면 임기 내는 어렵지만 4만 달러는 넘을 수 있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을 보면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를 끌어올린 기간이 평균 7년인데요. 한국은 GDP도 그렇고 이 3만 달러 진입이 10년 이상 걸리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2003년경에 검색어로 누군가가 물었는데 2만 달러 되는데도 거의 10년 가까이 걸린 것 같거든요. 조금 느린 걸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한국적 특징이 있는 걸까요? 이거는 우리나라만의 특징도 있고요. 그것보다는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빠르게 들어갔던 거는 그 시기가 사실 세계 경제가 좀 괜찮았던 시기였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한 10년 가까이 지금 2만 달러대 머물고 있는 이 시기는 이제 세계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동반 불황에 빠져 있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운이 크게 좀 나빴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 자체가 좀 너무 빠르게 하락했습니다. 네. 아마 3% 정도라고는 얘기는 했는데 그게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아마 4~5% 정도에서 갑자기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우리나라 국내 여건도 어떤 이렇게 기간이 길어지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GDP나 GNI 같은 명목상 수치들 이제 지금 주원 실장님께서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설명해 주셨는데 일반 국민들은 뉴스를 보거나 하면 그 수치를 체감하지는 못하거든요. 사실 이게 너무 동떨어져 있는 얘기 아니냐, 정책 홍보에 대한 부분에서만 중요한 얘기 아니냐. 그래서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괴리감? 1인당 GDP는 일단은 우리나라가 한 해 동안 창출한 부가가치를 단순하게 인구수로 나눴기 때문에 국민들이 체감하는 것과는 상당히 좀 괴리가 있고요. 네. 다만 이제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나타내는 여러 변수들 중에 어떤 중요한 변수로 취급이 되고
물론 이제 이외에도 국민들이 체감하는 쪽은 이제 생활물가 수준이라든가 의료 수준이라든가 뭐 고용 시장이라든가 사회 안정망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변수들도 고려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 것들이 지금 여기에는 이제 자세하게 포함되어 있거나 또 자세하게 분석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인데요. 자, 실질적인 여러 가지 이런 생산성의 문제라든가 삶의 질이 높아지기 위해서 좀 전체적으로 경제를 읽는 어떤 시선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좀 추천해 주시면 어떻게? 네. 격차를 이제 줄이려면 일단은 고용 시장이 그러니까 경제 고용 창출력이 많이 좀 높아져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고용이라든가 이런 것들 안정이 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다음에 가게가 체감하는 생활 물가가 안정이 돼야 된다. 소비자 물가가 아니고 네. 전체 물가보다는 생활 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어떤 기본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 아까도 말씀드렸던 의료 복지 이런 어떤 국민의 삶과 직결된 부분에서 많은 좀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 저희가 선진국과 한국을 비교할 때 뭐 GNP 규모, 뭐 GNI 규모, GDP 규모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들이 지금 설명해 주신 사회 안전망이나 가계 물가에 대한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다만 근데 우리가 숫자로 어떤 경제 규모를 인구수로 나눈 숫자로만은 단순히 좀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또 정량할 수 없는 부분 그런 제도적인 그런 부분이 좀 더 추가적으로 고려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도적인 노력도 정책적인 노력도 감안돼야 이 수치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대경제연구소 주원 경제연구실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경제를 읽고 듣고 나누는 시간.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청취자 여러분들도 사회이사라는 직함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전적으론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대주주나 경영진과 무관한 사람을 선임해서 독단과 부패를 방지한다. 이런 취지로 만든 제도인데요. 현실 속에서는 힘과 권력을 더해주는 일종의 연결고리 아니냐, 방패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최근 실적 부진 등으로 구조개혁을 요구받고 있는 선박 조선 업체들이 사회이사를 선임했는데 대부분 이 구조조정과 관계가 있는 이해관계가 있는 곳에서 오신 분들 또 금융계, 정관계 인사여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 분야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내막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기업 전문 기자입니다. 한겨레신문 곽정수 선임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금 최근에 뉴스에 나온 조선 선박업계 사회이사 논란부터 한번 짚어보겠는데요. 지금 뭐 실적 부진 또 중국발 과잉 공급 등으로 구조조정, 구조개혁 요구를 받고 있는데 이들 업계에 좀 부적절한 인사들이 사회이사 물망에 올랐다. 이런 뉴스가 있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해운사나 조선사들은 실적 부진으로 지금 구조조정 대상으로 뽑힌 대표적인 업종인데요. 네. 그 해운사들 경우에 지난해 뭐 가을에 합병설, 매각설 이런 얘기를 진동을 겪기도 했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그런 해운사 중에 하나가 이제 한진해운인데, 네. 한진해운이 거래 관계가 있는 KSF 선박금융의 그 감사를 네. 오는 18일 주총에서 사회이사로 선임하겠다고 공시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KSF 선박금융이라는 데가 뭐 하는 회사냐면, 네. 이 선박 투자회사, 이제 보통 우리가 선박 펀드라고 하는데, 그쪽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해운사와 조선소 등과 선박의 건조, 매매, 임대 등의 거래를 하는 어떤 선박 운용회사예요. 네.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진해운하고도 거래 관계가 있죠. 근데 재벌개혁을 주창해온 경제개혁연대는 이에 대해서 한진해운이 거래 관계에 있는 KSF 선박금융 감사를 사회이사로 선임하는 것은 이해상충, 즉 쉽게 얘기하면 사회이사 역할과 사적 이익이 충돌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네네. 그래서 노후보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예. 자, 이런 선박업체뿐만 아니라 지금 사실은 조선, 뭐 그간은 수출과 성장을 이끈 업계였긴 했지만 이 조선 부분에도 역시 같은 논란이 일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조선도 뭐 대표적인 지금 구조조정 대상이잖아요. 네. 막 조 단위의 부실이 기록하고 또 그래서 많은 직원들이 회사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 현대중공업 경우에 사회이사 후보로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또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을 후보로 올렸어요. 네. 또 삼성중공업은 유재한 전 정책금융공사 사장을 감사위원 후보로 올렸는데 네. 이 후보는 지난해 이제 사회이사로 선임이 된 바 있고요. 역시 이제 앞서 그
한진해운과 마찬가지로 이들 그 조선사들도 결국 정부나 정책금융기관 출신들을 영입한 거죠, 사회이사로. 네. 근데 사실 삼성은 이 중공업 외에도 다른 계열사들이 이 관료 출신 사회이사 영입 추진으로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네. 예를 들면 이제 삼성전자 경우에 송광수 전 검찰총장, 또 박재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 또 삼성화재의 경우에 문효남 전 부산고검장, 또 손병조 전 관세청 차장, 조동근 명지대 교수 이런 분들이 사회이사로 영입된 것과 관련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 법적으로는 별로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규정상 10% 이하의 지분이 있는 관계회사 아니면 괜찮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래서 괜찮다라고 하는데도 여러 가지 비판이나 문제 제기가 되는 이유 역시 이분들이 와서 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논란이 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어떤 방패막이라든가 로비용으로 어떤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런 정부나 정책금융기구 출신 인사들이 네. 이 구조조정 대상인 부실기업의 사회이사나 감사위원을 맡으면 네. 어떻게 구조조정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좀 봐주기 논란도 당연히 있을 수 있다. 그렇죠. 로비 창구 역할가 되는 거 아니냐는 의심을 받게 되겠죠. 네. 최근에 또 정부가 이 해운조선 등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네, 유일호 부총리는 얼마 전에도 또 한번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해외 나가서도 그 얘기를 했고 네네. 그래서 일부에서는 정부가 겉으로는 구조조정을 강조하면서 막 연부를 외는데 뒤에서 정부나 이 정책기관 출신들이 사회이사라는 이 제밥을 챙기는 거 아니냐 이런 따가운 얘기도 있고요. 네네. 두 번째는 이 사회이사 역할 본연의 문제입니다. 이게 사회이사는 주주들을 대신해서 경영진이 제대로 경영을 하는지 감시 견제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그러려면 이 그 대주주나 경영자들이나 정부 모두 이들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하는데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삼성계열사의 사회이사 후보 중에는 네. 그 전직 그 관료지만 이 사람들이 현재는 대형 로펌에 속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네. 뭐 김현장이라든가 태평양이라든가 네네. 대표적으로 송광수 전 검찰총장은 지금 김현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네. 이 지난해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 때 김현장이 삼성을 법률적으로 대리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손이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그 송광수 그 전 검찰총장이 삼성전자 사회이사로 가서 과연 독립적으로 소신 있게 역할을 할 수 있겠냐 그런 의문이 나오는 거죠. 예. 지금 서기호 의원실에서 과거에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낸 자료를 보니까 사회이사 이사회 의결 현황을 봤더니 93%가 찬성, 반대는 0.3%, 불참은 7%. 거의 반대의 기능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수기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사실은 해마다 주총 시즌이 되면 이런 이 사회이사 모시기 관행에 대해 아주 따가운 얘기들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많은 대기업들이 기업 활동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정부 부처나 사정기구, 예를 들면 기획재정부, 국세청, 검찰, 공정위, 감사원 여기 출신 관료들을 영입하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제 역할을 못하고 거수기로 전락한다는 얘기인데 올해는 또 유통업계도 두드러진 것 같아요. 네네. 그 롯데쇼핑에서는 박지원 네. 그 전 기재부 장관하고 또 이재원 이분은 이제 검사 출신으로 이제 전 법제처장을 지냈죠. 이분은 네. 이제 두 사람을 영입을 하고 또 신세계는 김영균 전 광주지방국세청장, 또 임창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장 네. 또 이런 분들을 또 영입을 하고 현대백화점에서도 박순준 전 감사원 재정경제감사국 출신자를 또 영입하고 여러 군데서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뭐 특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융업계도 농협 같은 경우는 이제 금감원, 기재부, 뭐 규제개혁 담당과장 등이 들어갈 정도인데 뭐 여러 가지 이 오얏나무 아래서 갓근 고쳐매지 말라 이런 말도 있지만 이렇게까지 모셔가는 배경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실질적으로 그냥 모셔갈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뭔가 그렇죠. 이유가 네. 있겠죠. 결국 이제 쌍방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기업 측면에서는 앞서 우리가 언급한 대로 그런 도움을 얻고자 하는 거겠죠. 네. 한국 경제 고질병 중 하나가 관치인데 네. 이전보다는 약화됐다고 하지만 아직도 기업 현장에서는 여전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부처나 사정기관들의 출신을 영입을 하면 아무래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겠죠. 네. 사실 이제 이런 얘기도 해요. 현직 이제 그런 기관들에서 일하는 현직 공무원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도 은근히 여기에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도 몇 년 뒤에는 퇴직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자리로 가느냐 못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현직에 있을 때 그런 기업들, 그 자기 선배들이 그 사회이사로 가 있는 기업들의 일을 처리할 때는 아무래도 특혜 소지가 발생하는 거죠. 예. 또 사실 사회이사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연간에 한 수천만 원씩 그 자기 이제 그 보수를 받는 데다가 네. 또 하나 자신이 현재 속해 있는 곳, 아까 이제 제가 대형 로펌을 예를 들었잖아요. 네네. 그쪽에서도 그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네. 고객사들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거잖아요. 영업의 관계가 평상시- 있다. 네. 그렇죠. 평상시에 긴밀한 관계를 형성해 놓으면 비즈니스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보는 거죠. 예. 뭔가 사실은 다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설명이 가장 적합한 것 같습니다. 주고받고 하는 거죠. 사실. 자, 뭐 일반 금융권이나 기업에서는 그래도 좀 참신한 사회이사를 선임했다 이런 뉴스도 종종 나오는데 주로 지금 얘기한 이해되는 상충되는 이해관계로 인해서 논란이 되는 사회이사는 정부, 정책, 특수관계 이런 쪽에 관계가 있는 기업들이라고 봐야 할까요? 그렇죠. 지금 예를 든 분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정부, 또 정책금융기관, 사정기관 이런 쪽에 계신 분들이죠. 예. 그런데 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자사 이익이나 생존을 위해서 이거 당연히 할 수 있는 행위 아니냐 이렇게 이제 반론을 제기할 텐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런 부분은. 뭐 그거는 뭐 그쪽에서 이제 하는 얘기인데 뭐 사실 도둑질을 하더라도 뭐 할 얘기가 없겠어요. 근데 이제 사회이사의 본연의 역할 측면에서 보면 바람직한 일이 아니죠. 네. 그래서 이제 전에는 이 사회이사 관련해서 이 경영진을 감시 견제하는 역할을 하니까 대기업들한테 이 사회이사 선임을 의무화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정부나 국회나 또 시민단체에서 이제 노력을 했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그게 의무화가 됐는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많은 경우에 지금 그 독립성 부분에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 그냥 사회이사가 아니라 독립적 사회이사 선임이 큰 숙제가 되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독립적 사회이사 선임이요. 그렇죠. 네. 시민단체들에서는 과거와 같은 그런 그 단순한 사회이사가 아니라 아예 제도적으로 독립적 사회이사 선임을 의무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네. 이 독립적 사회이사 선임, 독립적 사회이사라는 걸 좀 더 설명해 주시죠. 어떤 내용일까요? 그러면 이제 그건 지금은 사회이사를 경영진이 추천해서 주총에서 선임하잖아요. 네, 지금 3월 그런데 주총에서 계속 선임되고 그렇습니다. 있죠. 그 경영진이 추천을 하는 게 아니라 소액주주들이 추천을 하자는 거죠. 네. 그러면 경영진들의 입김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죠. 사회이사 선임 자체를 소액주주까지 확대하는 방향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예. 우리나라 경제 지금 또 기업 현황에서 어떤 특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말 그대로 경제 민주화가 되는 거네요. 네. 뭐 그런 측면 연장선에서도 볼 수 있죠. 그런데 또 하나 이제 지금 지적하고 싶은 거는 네. 뭐 이런 그 문제점들이 여러 요인이 있고 또 이 해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그 대안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정부의 책임을 하나 이제 거론하고 싶은데 네. 사실 이 소액주주들이 대주주나 경영진에 대한 감시 견제가 아직 미흡한 게 이 근본 원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네. 그렇죠? 이제 그것을 위해서 사실은 이제 상법 개정안 요구가 진작부터 있었는데 네. 박근혜 대통령도 2012년 그 후보 시절에 공약으로 이 상법 개정안을 내걸었었어요. 네네. 그런데 아쉽게도 지금 3년이 지나도록 이 소액주주들의 어떤 권리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 자체가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정부가 네. 뒷짐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죠. 예, 뭐 얽혀있는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그렇습니다. 추이를 지켜보면서 또 다시 한번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기업 전문 기자였습니다. 한겨레신문 곽정수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경제 생활을 위한 시간. 경제 수사대. 자, 서민의 돈을 노리는 나쁜 사기꾼들, 이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의 타겟은 약자들입니다. 오늘 취준생을 또 갈취한 내용으로 지금 많은 분들이 공부를 했는데요. 자, 막을 수 있습니다. 계속 듣고 알고 들여다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수사대 금융감독원 금융사기 대응팀 김범수 팀장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원 김범수 팀장입니다. 예, 지난번에 레터피싱도 얘기하고 저희가 얘기했는데 또 이렇게 뉴스가 나오고 참 끈질기게도 이 나쁜 범죄를 저지르는 것 같은데요. 최근 정부나 금융권이 대포통장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또 30분 지연인출 제도 이런 것들 한 다음에 조금 효과를 봤다. 이렇게 되는데 또 새로운 수법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국민들께서 주의해야 될 새로운 수법 어떤 것들이 또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피해자를 속여서 대포통장 계좌로 송금하게 한 후 이를 인출해가는 수법이 종전의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정부 및 금융권이 대포통장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계좌를 정지시킨다든지 네. 100만 원 이상 입금된 통장에서는 30분 동안 인출이 되지 않는다든지 네.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자 전통적인 방식인 대포통장을 이용한 자금 인출이 어렵게 된 거죠. 네네. 그래서 최근에는 검찰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들이 피해자로 하여금 본인의 예금을 직접 현금으로 찾아서 전달하게 하는 소위 현금 수취형 수법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네. 심지어는 뭐 자택 냉장고나 세탁기, 지하철 물품 보관함에 보관하게 한 후 사기범이 이를 찾아가는 사례도 있는데요. 네네. 참 이렇게 직접 현금을 이 피해자를 만나서 갈취해 간다라는 건데 언뜻 보면 굉장히 더 위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제2, 3의 범죄가 발생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최근에는 어떤 사례들이 소개되고 있습니까? 네, 최근에 들어온 제보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제보자는 모 은행 직원이고요. 네. 예,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일부 내용을 좀 편집을 했습니다. 네네. 피해자 남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은행 직원에게 부인이 은원도 없이 거액의 현금을 인출해서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전화를 했습니다. 네. 사후에 알고 보니 약 5천만 원을 찾아간 건데요. 은행 직원 역시 평소에 피해자를 알고 있었습니다. 네. 피해자와 어렵게 통화해서 확인한 결과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전화해서 본인의 돈이 번제 자금으로 이용될 수 있으니 남편도 믿지 말고 네. 모두 현금으로 인출해서 검찰청 직원을 만나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보이스피싱이 확실했는데요. 피해자는 현재 대구에서 서울로 이동 중이고 검찰청 전화를 받아야 한다면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남편과 은행이 경찰에 신고하였고요. 네. 경찰은 이제 그 피해자의 인상착의를 파악하고 남편의 동의를 받아서 위치 추적에 착수했습니다. 네. 은행 직원이 간신히 피해자 통화해서 네네. 피해자에게 광명역에 내리면 경찰관이 있을 거라고 무조건 내리라고 설득을 했습니다. 네. 다행히 부인이 이제 광명역에 내렸고요. 경찰관이 광명역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의 신변을 안전하게 확보했습니다. 네네. 피해자는 다행히 보이스피싱을 예방했지만 현재 극심한 우울증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뭐 단지 금전적 피해를 입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범죄에 본인이 대상이 됐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축되게 할 것 같습니다. 이 범죄자들에 대한 미움이 더 커지는데요. 이런 현금 수취형의 경우 조금 더 주의해야 될 포인트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러한 현금 수취형의 경우에는요, 그 피해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일반적인 보이스피싱은요, 설령 사기범에 속아서 돈을 계좌로 송금했다 하더라도 네. 은행에 신고만 하면 네. 송금한 계좌에서 돈이 인출되지 못하도록 해서 금융권에서 조치가 가능하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피해금을 찾을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현금 수취형 경우에는 피해자가 이미 돈을 찾은 상태라는 건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 신고했다 하더라도 이미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네.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피해자가 직접 돈을 찾아서 사기범에게 전달하는 경우에는 이제 구제받기가 어려워서 더욱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자, 이 방송을 들으시는 실제로 이런 사례를 겪으신 분이나 혹은 조심해야 될 분들은 전화로 현금을 찾아서 갖고 있어라. 수사관이 보관하겠다. 이런 방식도 우리나라에는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절대 불가능한 일이고요. 예, 어떤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개인의 돈을 인출하거나 갖고 있거나 혹은 전달받는 경우에 수사라든지 조사라든지 그런 관리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방식의 전화 자체가 일단 사기라는 걸 인식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런 사례들처럼 좀 특별히 주의해야 될 점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현금을 받아가는 거는 피해야 되는 거고요. 또 그 밖에 예방을 위해서 조금 금감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노력을 기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국민 여러분들께서는요. 네. 일단 금융 사기가 의심되면 네. 경찰서에 신고하시거나 금감원 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 보이스피싱은 바이러스와 같거든요. 아무리 예방을 하고 치료를 해도 또다시 새로운 유형, 변종된 유형이 발생합니다. 네.
정부의 홍보 및 대책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이 본인 스스로가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이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요,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이 공동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예,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검색이 가능하고요. 네. 그 사이트를 통해서 그놈 목소리를 들어보시고 피해 유형, 사기 수법 등을 사전에 인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 이런 보이스피싱 등 실제로 뭐 사례를 당하셨다면요. 네. 그놈 목소리를 녹음을 하셔가지고 네. 이런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에 올려주시면 피해 예방 및 수사 참고 자료를 활용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조심만이 이 피해를 예방하는 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융감독원 금융사기 대응팀 김범수 팀장이었습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 그리고 모든 사람이 꿈꾸는 내일 롯데건설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정답 조금 쉬웠죠? 정답은 원가였습니다. 원가를 따지기 전에 저희 회사는 계속 원청업체에서 해마다 가격을 다운해서 힘듭니다. 네, 원가가 싸져도 이렇게 다운하면 안 되겠죠? 오늘 정답 맞춰주신 분은 3289님입니다. 원가, 너무 원가 절감 시 부실 물건, 부실 공사 될 수 있습니다. 옳은 말씀이십니다. 오늘 정답 맞춰주신 분께 생수 선물로 드리겠고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저희가 골라서 공연 선물도 금요일 날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326님은 이런 사연 주셨네요. 정답 원가입니다. 주부인데 잘 듣고 있습니다. 아들이랑 같이 가게 나무야 부탁드려요. 저희가 금요일 날 발표하려고 했는데 이분께 먼저 드려야 되겠네요. 네, 나무야 콘서트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생을 위한 생생경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내일 오후 3시 1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김우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